이제 18쪽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여튼은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혹은 전체 챕터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죠?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맞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약간 직관력, 문제를 푸는 문제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어떤 직관력이라든지 문제 해석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걸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뭐 한 1 받는 친구들은 뭐 이런 부분도 잘 하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 원래 성향이 그런 사람인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근데 과연 이것만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이제 평가원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만들어내죠. 예를 들자면 재작년 시험이 끝나고 나서 작년에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이 그 혼합시료 연소 그런 거 가지고 양적 관계로 해석하는 거,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좀 이제 뒤로 가서는 무슨 뭐 금속의 반응성 하면서 좀 다른 형태가 나오고, 이게 사실 이게 뭐 매번 같은 게 아니라 매번 다르게 출제를 합니다, 그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문제 많이 풀면 앞에 있는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는데 뒤에 있는 문제들은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50점 받고 싶은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권합니다. 뭘 해야 되냐? 선생님이 지금 내주는 개념, 만약 이제 오프라인으로 듣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개념 확인 테스트를 제대로 다 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도 복습을 꼭 하도록 합니다. 복습을 하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해준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백지 상태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그런 것들도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델타 N 개념이라든지 반응 한계 지수 개념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탄화수소에서 나오는 델타 N 4분의 N-1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개념들을 어떻게 문제 푸는데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념 확인 테스트 풀고 문제 풀고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적 관계 어려운 거 맞지만 정복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자, 문제를 꼭 많이 풀고 개념 확인 테스트,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꼭 점검을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부분들을 잡아내는 그런 형태의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여러분들이 발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은 언제 활용을 하느냐? 복잡한 화학 반응식을 완결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죠.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맞추세요. 자, 어떻게 맞추느냐? 선생님은 이렇게 맞춥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떠오르면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풀죠? 지금 여기하고 여기다 1 준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미지수를 적기가 귀찮아서,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갑니다. 먼저 탄소를 먼저 1번으로 맞춰요. 탄소를. 그럼 이제 여기를 얼마로 적어? 1로 적으면 되지,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 산소가 반응물 쪽에 1개, 생성물 쪽에 2개가 있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개를 만들어주면 돼? 1개를 만들어주면 되지. 그럼 여기 얼마를 적으면 될까? 3분의 1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3분의 1 적으니까 여기는 얼마를 적어야 돼? 3분의 2를 적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전체적으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를 탄소를 맞추고 두 번째 뭘 맞췄습니까? 산소를 맞추고 맨 마지막에 차를 맞췄다. 이 방식으로 가니까 조금 더 빨리 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죠. 근데 사실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이거 외워서 풉니다. 그죠? 어떻게 풀어요? 그냥 이렇게 1, 3, 2, 3 이렇게 적어서 풀죠. 그죠? 그렇게도 풀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한 대로 여기에 있는 이제 얘하고 얘를 여기 1 주고 여기 2 준 다음에 나머지 이제 산소하고 탄소에 대한 식을
미지수를 세운 다음에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언제 한다? 무조건 미지수 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언제 활용한다? 복잡한 화학 반응식일 때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선생님이 다 가로를 쳐놨어요. 모든 화학 반응식마다 다 가로를 쳐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로를 채워가면서 미정계수법을 굳이 써야 될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미정계수법을 써서 맞춰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양적 관계 넘어가 봅시다. 양적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양적 요소에는 먼저 개수. 개수는 어떤 거예요? 아까 선생님 이야기 안 했지만 여기는 이런 것도 그지? 이런 것들이 개수잖아, 그지? 그 개수에 대한 것들이 양적 요소의 하나의 요소다라는 거고, 혹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몰수 같은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몰수. 네,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분자수. 그러니까 개수라든지 몰수라든지 분자수 이런 것들이 양적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있어. 부피라는 양적 요소가 있죠. 선생님 근데 부피를 다 따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피비를 쓰는 때는 좀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질량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포인트. 부피비가 있고 질량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당연하게 개수비를 부피비라고 바로 쓴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푸는 게 나쁜 건 아니고 화학원에서는 그런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이것만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돼. 부피비는 언제 쓸 수 있지? 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양적 관계 문제 정말 못 푸는 애들은 요것만 가지고 풀어요. 근데 무슨 비도 있다? 항상 질량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양적 요소의 비례 관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개수비는 뭐하고 같습니까? 예, 몰수비하고 같죠.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고, 몰수비는 뭐하고 같습니까? 분자수 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몰수비라는 게 무슨 의미다? 개수비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개수비라는 것은 사실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반응물이 한 개 줄고 반응물이 한 개, 세 개가 줄어들 때 생성물은 두 개, 세 개 비율로 생길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몰수비라든지 분자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반응하는 혹은 생성되는 몰수비다. 그러니까 쉽게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몰수의 변화가 되는 몰수 변화의 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분자수비도 사실은 분자수 변화의 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또 결과적으로 부피비하고 또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부피비가 뭐는 아닙니까? 질량비는 아니죠. 그렇지만 항상 기억하자. 질량비도 어떻다? 있다. 써먹어야 돼. 안 써먹으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지금 입자수에 대한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개수하고 관련됐다는 말이지. 개수하고 관련됐다는 말이고, 이건 말 그대로 부피하고 관련됐다는 이야기고, 이건 질량이랑 관련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입자수하고 부피에서 이 두 개의 같다라고 두는 그거가 적용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언제 한계가 있을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뭐일 때 사용할 수 있다? 기체인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다 더 적어 놓으세요. 빠진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이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네. 뭐가 같아야 돼? 온도, 압력이 어떻다? 일정할 때 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이면서 온도, 압력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 개수비를 다 뭐라고 볼 수 있다? 부피 변화 비율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부터는 이제 화학식을 쓰고 그 밑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적어놓은 반응 전, 그리고 반응할 때 변화하는 변화량, 그리고 반응 후 이것에 대한 비들을 쭉 적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CH4하고 O2가 반응 CO2 되고 H2O 됩니다. 이 정도 반응식은 외워주면 좋아요. 왜냐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CH4를 1줄 때
CO2 얼마 됩니까? 2주 1대죠, 그죠? H2는 얼마가 돼야 돼? H가 4개니까 여기 두 개가 돼야 되지, 그죠? 그럼 O2는 얼마가 돼야 되죠? O2는 여기 4개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2라고 적으면 되겠다, 그죠? 근데 선생님 여기를 얼마로 보라 그랬어? 이걸 얼마로 봐라? M 플러스 4분의 N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CM HN인 경우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CH4잖아. 그러면 뭐라고 봐야 돼? 1 플러스 4분의 4라고 봐야 되지. 그래서 얼마입니까? 2다.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를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꼭 하세요. 알겠죠? 자, 1몰하고 3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델타 값은 뭐에 따라서 반응을 할까요? 예, 1대2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얘가 1몰이 줄어들고 얘가 2몰이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 반응비가 1대 2대 1대 2 개수비가 그렇잖아, 그지? 개수비가 그러니까 우린 여기다 뭐라고 봐준다? 그때 여기도 똑같이 1몰 늘어나고 2몰 증가한다 라고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후에는 어떻게 되죠? 델타 값이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지금 없어져서 다 반응을 했고요, 그죠? 얘는 어때요? 3몰 있었는데 2몰 반응했지? 그래서 얘가 1몰 되고, 그럼 여기서 0에서 1만큼 증가했으니까 1몰, 0에서 2만큼 증가했으니까 2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선생님 여기 가로에서 쓴 거 요거는 뭡니까 전부 다? 예, 질량이죠, 질량. 선생님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야. 어느 것도 있지? 질량비도 있지, 질량비. 그래서 여기 질량비도 적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표를 많이 그려보세요. 많이 그려보세요. 완벽하게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손에서 녹아서 그냥 막 문제 바로 나오면 바로 그냥 질량비 바로 써서 문제 풀 수 있고 개수비 혹은 바로 써서 문제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세요. 그럼 언젠가는 이 부분이 양적 관계가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1몰은 몇 g입니까? 1몰은 몇 g입니까? CH4 1몰은 16g이죠. 화학식이 16이니까 16g. 그렇죠. 똑같이 1몰 썼으니까 16g만큼 줄어들었을 거고. 자, O2 이거 여러분 헷갈리는 친구들 되게 많아. 의외로 많이 틀려요. 의외로. 이거 분자식 얼마입니까? 분자식량이 16인가요? 두 개잖아. 32지 32. 8은 원자 번호고, 그제? 8이 원자 번호인데 그걸 원자량으로 생각해서 16이라고 O2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어. 안 틀릴 것 같지? 정신없으면 틀린다. 선생님 분명히 많이 봤어요. 그렇게 안 틀리도록 연습하세요. 그러면은 16이 아니고 32가 그치? 선생님 먹는 32가 3몰 있잖아. 그럼 얼마? 96이지. 근데 2몰 썼으니까 64만큼 쓴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1몰이 남아있으니까 32g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CO2는 화학식이 얼마입니까? 44죠.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외우고 있을 거예요. 18이지, 그죠? 자, 그러면, 자, CO2 1몰이 생겼다라는 말은 44g 생겼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44g. 그리고 H2는 2몰이 생겼는데 36g이 생긴 거, 36g.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16g만큼 줄었고 64g만큼 줄었죠. 그리고 44g만큼 생기고 36g만큼 생겼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반응물이 80g 줄 때 생성물이 80g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반응물 질량 변화와 생성물 질량 변화가 어떻다? 이 두 개가 같다. 이런 말이죠, 그죠? 반응물 질량 변화와 생성물 질량 변화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질량 보존이죠, 그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델타는 변화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하고 이제 미적분을 배웠으면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전후의 변화, 이 델타는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처음, 나중 빼기 처음이죠, 그죠? 나중 빼기 처음이에요. 근데 그게 0이라고. 이거 마이너스 80, 이거 플러스 80이니까 0이잖아. 그럼 얘하고 얘도 어때야 돼? 당연히 같지. 여러분들 수학할 때 제대로 배웠으면 이해하겠죠. 그럼 이제 이 두 개 더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12인가요? 그럼 얘 두 개 더하면 80이고, 여기 32 더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112 나오죠. 신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량 보존업체 어디서도 찾을 수 있다? 반응 전과 후의 질량 변화. 반응 전 질량이 뭐라고 같다? 반응 전 질량과 후 질량이 같더라. 여기서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는 문제들 중에 이제까지 많이 나왔던 트렌드들이 반응 전 질량 주고 후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혹은 반응 후 총 질량을 주고 전에 관련된 거를 추론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반응 전과 후, 다시 말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더 쉽게 풀린다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또 어디도 있습니까? 줄어든 질량이랑 늘어난 질량이 같을 거다라는 그 개념이 또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두 가지로 쓰는 거야. 반응 전과 후의 총 질량의 합이 항상 같다. 그 다음에 델타 값이 항상 더하면 얼마다? 0이다. 혹은 반응물 줄어든 양이랑 생성물 늘어난 양이 같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그죠? 네. 이거 꼭 기억합시다. 질량 보존 법칙. 선생님 좀 이따가 수식으로 한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펜의 연소 반응으로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프로펜이죠. 이거는 C3H6인데요. 그러면 얘는 사실 어떻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얘 일단 1 준 다음에 여기 n 플러스 4분의 n 정도 그랬지? 3 플러스 4분의 6이죠. 1.5니까 4.5인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3 줬고 여기 6개니까 3 적으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2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2 되고 9 되고 6 되고 6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반응 전에 두 몰수가 1몰과 3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몇 몰이 반응을 하고 뭐가 다 반응을 하고 뭐가 남을까요? 한번 언뜻 잘 나옵니까? 잘 되지는 않죠. 만약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얘가 3몰이 다 반응을 하고 싶어요. 3몰이 다 반응, 여기 3분의 1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3분의 1만큼 이거 반응하는 양에 여기서 일로 가는데 3이 나눠졌으니까 여기서 할 때 3이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만큼 반응해야 돼? 3분의 2몰이 반응해야 돼요. 그죠?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까? 근데 1몰에서 3분의 2몰 빼는 거는 남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돼. 그럼 거꾸로 얘가 1로 갈 때 1몰만큼 반응을 하고 싶어. 그럼 절반만큼 반응해야 되니까 얘는 그럼 얼마가 반응을 해야 되지? 4.5몰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지금. 왜냐면 3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가 더 반응할 거다? 얘가 더 반응하고 얘가 남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3분의 2몰 만큼이 반응을 할 거고 얘는 3몰만큼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거의 비대로 아까 전에 1로 갈 때 3을 나눴잖아. 그죠? 이쪽에서 1로 갈 때 3을 나눴잖아. 그럼 여기서 똑같이 얼마를 나누는데 3을 나눠서 그만큼이 반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 비율만큼 반응을 하니까 플러스 2몰씩 생성이 될 거다. 우리가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반응 후에 3분의 1몰 남고 얘는 다 반응을 해서 없고 그 다음에 얘는 2몰 생기고 얘도 2몰 생기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반응 전에 1몰의 질량이 얼마였습니까? 1몰의 질량이 42g. C3H6 같은 경우에는 42g이죠. 그죠? 그런데 3분의 2몰이 반응을 한 거죠. 3분의 2몰은 3분의 1을 곱하면 되지. 그럼 얼마 나오니? 14 곱하기 2니까 28이죠. 그래서 14g이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몰. 32 곱하기 3입니다. 그죠? 그래서 96g.
산물 그대로 다 반응하겠죠. 자, 또 해봅시다. CO2가 2몰이 생긴대요. 44 곱하기 2니까 88이죠. 그래서 플러스 88g 될 거고, H2O는 2몰이 생기니까 18 곱하기 2니까 36, 그래서 36g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생님 여기서 보세요. 아까 전에 1번이 메테인이었고 2번이 프로펜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반응 전과 후에 개수의 합이, 자, 반응 전과 후에 개수의 합. 개수의 합이라는 것은 반응 전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 개수의 합이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개수의 합이 어땠어? 1, 2, 1, 2로 같았잖아, 그지? 근데 지금 얘는 어때요? 2, 9 더하면 얼마입니까? 11이죠. 근데 얘 두 개 더하니까 12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개수의 합이 같았는데 두 번째 거는 달라. 그치? 그럼 다시 말하면 반응 조건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추격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얘들 전부 다 기체라고 보세요. 다 기체 조건이에요. 그리고 아까 앞에 것도 마찬가지 기체 조건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기체 조건이고 온도 함유 조건이 다 같아.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과 후에 뭐가 같다? 부피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분자 개수가 변하지 않았어. 다 기체잖아. 그리고 온도 함유 조건도 똑같아. 그럼 부피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개수비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에서 12로 변했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여기 두 개 더 해볼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분의 11입니까? 이거는 4몰이니까 3분의 12몰이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되세요? 커졌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부피를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크다? 생성물 부피가 반응물 부피하고 생성물 부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크다? 생성물 부피가 더 크겠지, 그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자수는 항상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분자수는 항상 똑같을 수가 없다. 똑같은 게 아주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근데 뭐는 똑같아요?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수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죠. 결국 이 말 때문에 무슨 법칙이 나온 겁니까?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언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 전 모든 질량의 합, 반응 전 모든 질량의 합과 무슨 반응 후, 반응하고 난 이후에 모든 질량의 합이 같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반응 전 모든 질량의 합과 반응 후 모든 질량의 합이 어떻다? 같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안 믿기면 잠깐 스톱 해놓고 선생님 지금 적어놓은 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또 어디도 성립한다? 선생님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요것만 질량 보존 없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 어디도 성립합니까? 델타 W 반응. 쉽게 말하면은 반응에서의 질량의 변화량. 그죠?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뭐랑 같을 수밖에 없지? 델타 W 생성.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88g과 36g의 이 두 개의 합을 이 두 개를 더한 것. 그 두 개는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질량 보존 법칙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델타 N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일반적인 탄화수소에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놓고 문제 풀 때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합시다. 1CmH 되면 N이 되면 여기 얼마 된다고 그랬지? N 플러스 4분의 N 되고 여기는 M 되고 여기는 2분의 N 되잖아, 그지? 델타 N 개념을 여기서 이렇게 잡습니다.
델타 N 개념을 이렇게 잡습니다. 생성물의 총 개수에서 합에서 뭘 뺀다? 반응물의 총 개수의 합을 뺀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선생님이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성물의 총 개수는 개수의 합은 n 플러스 2분의 n이죠, 그죠? 거기서 뭘 빼는 거다? 1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n이라는 거를 뺀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m이랑 여기 있는 m을 빼니까 이 두 개는 사라지고 1은 마이너스로 그대로 남을 거고 요거 두 개를 깨요. 2분의 n 마이너스 4분의 n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n만 남겠죠, 그죠? 4분의 n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전부 다 몰수 변화를 우리가 탄화수소에서만, O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탄화수소를 연소 반응을 시켰어. 그럼 몰수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만으로 따진다라는 거야? 개수 변화는 뭐만으로 따진다? 여기에 있는 이 수소의 개수로만 몰수 변화를 따진다 이 말이야. 조심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몰수비를 이야기했지 부피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부피비가 아니고요. 이거는 몰수비를 말하는 거, 개수비. 앞에서 다시 했었지만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부피비가 아니고요. 입자수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개수를 보고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개수비를 보고 있는 거니까 몰수비 혹은 분자수비의 변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걸 가지고 뭐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는 그냥 뭐다? 말 그대로 여기서 입자수의 변화, 분자수의 변화를 지금 여기서 4분의 n-1이라는 식이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런데 그 n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탄화수소에서는 특별한 유니크한 이 델타 n은 여기에 있는 이 n이랑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델타 n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나중에 다른 문제들 풀 때도 많이 적용을 해서 풀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델타 n의 의미가 뭘까요? 탄화수소 몇 몰 반응 시? 1몰 반응 시. 무슨 변화? 전체 몰수의 변화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도 쓸 수 있어. 봐봐. 이 식 잘 봐. 얘가 1몰 반응했으니까 이대로 그냥 식을 읽어서 여기서 요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걸 뺐어. 다시 말하면 4분의 n-1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값 자체가 뭘 말하는 거다? 얘 1몰 반응할 때, 얘 1몰 반응할 때 몰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얘 1몰 반응할 때 얘 몇 몰 반응합니까? m 플러스 4분의 n몰 반응하죠. 맞습니까? 이 말은 다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다? 한 번 더 쓴다면 O2 몇 몰 반응 시? m 플러스 4분의 n몰 반응 시 전체 몰수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것도 뭐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 그지?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 CO2 m몰 생성 시 전체 몰수 변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델타 n이라는 의미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의미를 살려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문제가 쉽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합시다. 책에 있는 개념은 아니고 선생님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나중에 뭐 다른 선생님들이 여쭤보실 때 선생님 델타 n이 이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선생님이 만들어낸 개념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봅시다. n이 4라는 건 무슨 말이지? n이 4다? 이 부분이 얼마다? 1되잖아. 그럼 얼마야? 이 0이에요, 0.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델타 n이 0 된다 이 말이에요. 부피 비교를 해볼까요? 모두 기체인 경우에 반응 전하고 반응 후 중에 어느 게 더 크다? 아, 둘 다 같았지? 부피 비교를 하면 모두 기체인 경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기 무슨 조건이 붙는 거야? 뭐가 일정? 온도와 압력 일정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좀 더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지? 그게 좋아요. 그 다음 기체가 아닌 경우에 시료가 기체가 아니야. 시료가 그럼 쉽게 말하면 얘가 기체가 아닌 거잖아. 그치? 얘가 기체가 아니면은 뭐가 사라져? 여기에 시료의 기체가 아니면
기체가 아닌 거는 부피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는 거야? 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얘가 없다. 그럼 얘가 사라지는 거지? 그럼 뭐만 남아? 4분의 n만 남지. 그럼 얘는 볼 필요도 없죠. n의 값이 커지든 4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항상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실효기체가 아닌 경우에는 부피가 항상 반응 후가 항상 크죠. 왜냐면 델타 값이 0보다 크니까 증가한단 말이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봅시다. 델타 n이 4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n 값은 0보다 크죠. n이 4보다 크면 델타 n은 0보다 커요. 여기서 있는 n이랑 이 n은 다른 n이야. 같이 써서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n은 무슨 n이야? 여기는 요 n이다. 요 n, 알겠지? 여기는 요 n이야, 요 n이야.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0보다 크다면 델타 n이 0보다 크다. 변화량이 양수다. 그러면 반응하고 나면 개수가 더 많아지고 모두 기체라면 반응 후가 더 커진다 이 말이죠. 당연히 부피 비교했을 때 실용 기체가 아니면은 여기 이 부분이 사라지니까 항상 이건 0보다 클 거예요. 그죠? 다음번에 언급 안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n이 4보다 작아. n이 4보다 작다는 말은 델타 n 값이 어떻다? 이 부분이 0보다 작다는 이야기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하고 나면 할수록 부피는 작아질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H2O 생성하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H2하고 O2는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제일 맞추기 쉬운 부분 한번 가볼까? 이게 1로 잡았어. 그럼 얘 얼마 잡아야 돼? 2 잡아야 되지. 얘 2 잡으면은 얘가 4가 되니까 여기 2 잡으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풀면 돼.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자, 1몰 반응할 때 1몰 반응하고 얘가 1몰이라고 적혀있어. 둘 다 1몰이지. 자, 그럼 어느 게 다 반응할까요? 많이 반응하는 놈이 다 반응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 1몰 반응을 할 거고 그러면은 얘는 몇 몰 반응할까요? 이 두 개가 2대 1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1몰 반응하면 얘는 얼마? 절반만큼 반응하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몰만큼만 반응할 겁니다. 그럼 얘는 몇 몰? 얘와 얘 개수 같대. 그럼 얘는 1몰 생기겠죠. 반응 후에는 얘는 0몰이고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몰. 얘는 플러스 1몰 되겠죠. 그죠? 자, 봅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가 1몰이 반응했다. g으로 생각해보면은 H2는 1몰에 2g이다. 그치? 그래서 2g이 반응을 한 거고 1몰이 32g인데 절반이니까 16g 반응을 해서 16g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H2O는 18g이 생겼겠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델타 N 개념으로 해석해 볼까요? 델타 N 개념으로. 델타 N이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2 빼기 3이죠. 개수의 합은 2고 빼기 3이니까 0보다 작지. 좀 더 자세히 적어볼까요? 이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선생님 그랬지? H2 몇 몰 반응 시? 2몰 반응 시 어떻게 된다? 1몰? 전체 몰수가 1몰이 감소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무슨 말이다? H2 몇 몰? 생성 시 2몰 생성 시 1몰이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꼭 기억합시다. 델타 N 개념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쓰일 수 있다. 단순한 탄화수소 개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줄 때 반응한 O2의 질량을 X축으로 잡았을 때 반응한 H2의 질량을 Y축으로 잡아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죠? 2g하고 16g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립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왜 이럴까요?
쉽게 말하면 16g 반응할 때 얘 2g 반응하는 거야. 근데 그 비율은 항상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질량비가 항상 유지가 되겠죠.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인가요? X축으로 8만큼 증가할 때 Y축으로 1만큼 증가하는.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가 얼마다? 얘 기울기 F 프라임 X라고 할까요? 이게 얼마입니까? 8분의 1인 겁니다.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넣어준 O2의 질량이랑 이번에는 생성된 거를 물어봤어요. 생성된 거의 질량, H2의 질량. 넣어준 O2의 질량하고 생성된 H2의 질량.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넣어준 O2의 질량은 16g 들어갈 때 몇 g이 생성됩니까? 18g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8분의 9의 기울기를 가지겠지. 점점. 근데 선생님 한번 물어보자. 여기 넣어준 O2라고 그랬잖아. 얘는 반응한 거라고 그랬지만. 맞아? 그럼 봐봐. 넣어준 O2의 질량이고 얘는 생성된 거의 질량이거든. 그럼 한정없이 증가할까 이렇게? 한정없이 이렇게 기울기가 계속 증가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 뭐에 제한이 있으니까. 계속 넣어줘도 얘의 제한이 생긴단 말이야. 얘의 제한이 생기니까 항상 넣어줄 만큼 계속 증가하진 않겠지. 그럼 이제 그 순간에 어떻게 돼?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가는 형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소의 질량을 구하고 싶어. 수소의 질량. 반응한 수소의 질량. 어떻게 구할까? 여기 X라고 하자.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1대 8 비율로. 1대 8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고. 그럼 여기 X만큼 반응을 했어. 그럼 수소는 얼마만큼 반응했겠어? 수소는 X를 뭘로 나누면 됩니까? 8로 나누면 이게 반응한 수소의 질량이겠지. 이거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를 뭐로 볼 수 있어요? 네. 반응 완결 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알루미늄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 알루미늄이 생기는 반응이니까 이거는 이 반응의 이름은 알루미늄 산화 반응이다. 그지? 알루미늄 산화 반응이에요. 개수를 맞춰봅시다. 개수 맞추기 전에 알루미늄 몇 쪽? 13족이잖아. 13족이니까 Al2O3 이렇게 되겠지. 그지? O는 2-가 되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알루미늄은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할까요? O3니까 얘하고 얘를 그냥 바로 뭘 맞춰볼까요? 예, 그대로 최소공배수로 6으로 맞출까요? 6으로 맞춰야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3이 되면 되고요. 그럼 얘가 2가 되면 되겠죠. 그럼 알루미늄은 4일 수밖에 없겠지. 됐니? 좋아. 선생님이 다 맞추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지 마시고 맞추는 걸 여러분들이 따라서 맞춰보세요. 자, 3몰, 2몰이 반응을 해서 되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몰이면 자, 이거 좀 애매하지? 어떻게 맞출지 알겠니? 잘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하면 돼요. 축복받은 애들, 그런 애들은 그냥 하면 돼.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많이 들어있어요? 둘 중에. 선생님 3몰이 더 많은데요? 맞는데 상대적으로는 어떻게 비교하냐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선생님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일단 먼저 3몰이 다 반응을 했다 치자. 그럼 얘는 얼마만큼 반응해야 돼? 4분의 3을 2만큼 곱한 만큼 4분의 6만큼 반응해야 되죠. 4분의 3을 3을 곱한 만큼 반응해야 되겠지. 다시 3을 4로 나눠. 그 다음에 얘는 4 곱한 거. 그 다음에 4는 3으로 나눠. 그 다음에 여기를 얼마 곱한 거? 3 곱한 만큼 반응하겠지. 그럼 얼마? 4분의 9만큼 반응. 근데 2몰밖에 없어요. 4분의 9만큼 반응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얼마입니까 그러면? 얘가 다 반응하겠죠? 2몰이 다 반응할 거예요. 2몰이 다 반응할 거고 그러면 얘는 2몰 반응할 때 얘는 얼마? 3분의 2 곱하기 4만큼 3분의 8만큼 반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해됩니까? 좋아요. 그러면 얘는 남은 게 없어요. 그죠? 3분인데 3분의 8만큼 반응을 했으니까 얘는 얼마나 남았다?
3분의 1몰만큼 남았을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얘가 2몰 반응을 했고 얘는 그럼 얼마? 얘는 지금 얼마가 남았다고, 얼마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4대 2잖아. 그러면 얘의 절반이죠, 그죠? 절반이니까 얘는 3분의 3몰만큼 생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질량으로도 똑같이 계산을 해봐야 돼요. 질량으로 계산해보면 알루미늄의 원래 원자량은 27입니다. 27에 3을 곱하니까 81이죠. 3분의 8몰 반응했어요. 72g 반응을 했고요. 그래서 남은 것은 27 곱하기 3분의 1인 9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32g이 O2의 분자량이니까 64g이 있었고 2몰이 그대로 반응을 했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Al2O3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쉽게 가려면 이거 저기 더하면 되잖아.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치? 얼마야? 136g입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방금 거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에서 한 개씩 찾는 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좀 까다로웠잖아. 그죠? 어떻게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쉽게 하는 방법?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낸 이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한계시약, 다시 말하면 부족한 물질 찾기. 부족한 물질 찾기. 반응 한계지수라는 걸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반응 한계지수.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 풀 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고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풀 수가 있어. 각 반응물들의 양적 요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피, 질량, 그리고 부피, 질량, 그리고 개수, 몰수 등 이런 것들의 양에다가 뭘 나누냐면 반응 양적 요소비. 예를 들어서 부피가 몰수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몰수비, 그 다음에 어쨌든 부피비, 그 다음에 개수비, 몰수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랑 관련된 비지? 분자의 숫자 혹은 분자의 몰수랑 관련된 개념인 거고, 얘는 딱 하나만 따로 떼서 질량비인 거죠. 다르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럼 이것들을 양적 요소비를 각각 어떻게 한다? 각각을 나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3을 뭐로 나눈다? 4로 나눈다. 2를 뭐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혹은 질량비로 본다는 것은 81g을 뭐로 나눈다? 알루미늄 4개가 반응할 때 이 질량비를, 그러니까 27 곱하기 4로 나누겠다. 얘는 64g 뭘로 나누겠다? 32 곱하기 3으로 나누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방식으로 나눠서 절대적인 크기, 사실은 이게 절대적인 양이잖아. 3몰하고 2몰이라는 건 절대적인 양인 거죠. 맞아요? 예, 여기서는 다행히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비율적으로 볼 때 3몰하고 2몰 중에서 당연히 3몰이 많았고 양적 요소비를 해도 얘가 남은 게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한테 물어볼게. 3분의 8인데 3분의 8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3분의 8보다 더 작을 수도 있잖아. 3분의 7몰이면 어떻게 될까? 얘가 3분의 7몰이라고 가정해볼까요? 만약 얘가 지금 3분의 7몰이 있었어. 그럼 얘는 2몰이잖아. 어느 게 더 커요? 얘가 더 크지.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를 해서는 한계시약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럼 뭘로 만들어야 돼? 절대적인 크기를 상대적인 크기로 만들어야 돼. 그제? 절대적인 크기를 상대적인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얘들 뭐를 할 수가 있지? 한계시약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반응 한계지수가 크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봅시다. 뭐 두 개를 비교하는 거지? 이거 비교하는 거 쉽잖아요, 여러분. 4분의 3하고 4분의 3이랑 3분의 2를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게 더 커요? 아,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4분의 3이 더 크잖아. 그럼 반응 한계지수가 큰 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적인 양이 어느 게 더 많다? 그게 더 많다는 거야. 큰 놈이, 반응 한계지수 큰 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고. 그럼 다시 말하면 반응이 완결되면 이거지. 반응 완결되고 나는 거. 반응 완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남는다. 그게 어느 거다? 이거다. 4분의 3이랑 3분의 1을 비교했더니 4분의 3이 크더라. 그게 남는다고. 큰 놈이 남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반응 한계 지수가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 양이 많다, 적다? 적다. 상대적 양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 상대적 양이 적은 이놈. 쉽게 말하면 여기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요 놈은 어떻게 돼요? 반응이 완결되면 다 반응하겠지. 그래서 이 물질을 뭐라고 그런다? 한계시약이라고 그런다. 근데 한계시약에 대한 하나의 의미를 더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써놓으세요. 알겠죠? 한계시약의 의미. 한계시약이 아니고 반응 한계지수의 의미. 미안합니다. 반응 한계지수의 의미.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다 반응했다라는 요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3분의 2가. 3분의 2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반응 한계 지수에다가 각각의 이 4, 3, 2를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분의 2에 4, 3, 2를 곱하면. 이게 3분의 8 나오죠? 2 나오죠? 3분의 4 나오죠? 아, 결과적으로 얘는 뭐를 말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1로 만들었을 때의 절대적 비율, 1로 만들었을 때의 절대적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 거기다 각각 개수비만 곱하기만 하면 뭘 찾을 수가 있다? 몰수를 계산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 그럼 결과적으로 반응 한계 지수에 개수를 곱했어. 이게 뭐야? 반응한 양인 거지. 혹은 반응 한계 지수 곱하기 질량을 했어요. 이건 당연히 반응 한계 지수를 뭘로 만든 거야? 이 반응 한계 지수, 이 두 개는 다른 거야. 이 밑에 있는 반응 한계 지수는 뭘 한 거지? 반응한 질량을 물이 있는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에다 뭘로 나눈 거야? 원래 반응하는 이 얘의 질량비, 그러니까 27 곱하기 4, 32 곱하기 3을 나눈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질량을 곱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요? 아,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반응한 질량이지. 그죠? 여기서는 반응한 몰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이거 이해됩니까? 네, 반응한 기지수 의미는 이런 것들을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 때 써먹으면 되겠지, 그지? 배웠으니까. 좋아요. 일단은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트륨이랑 HCl, 염산이 반응을 해서 NaCl을 만들고 H2가 생기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름을 붙여보는 거야. 논술을 할 때를 대비를 해서 혹은 그냥 해도 사실은 이제 그 이름이 좀 친숙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볼 때 조금 덜 불안하겠지, 그지? 얘는 뭔가 금속과 산의 반응이지, 그지? 거창한 이름이 아니고 그렇다고. 자, H2 얘를 맞추기 불편하니까 얘를 1로 보자. 그럼 얘는 얼마? HCl이 2다, 그지? HCl이 2니까 NaCl이 2로 보니까 얘는 2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반응 전에 이번엔 질량이 나와 있네. 질량 69g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NA가 질량 23이라고 화학 1몰의 질량을 1ml 평균 원자력을 23이라고 보는 거니까 얘 몇 몰 있다고 볼 수 있지? 얘는 3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HCl은 35.5잖아. 35.5인데 146g이에요. 얼마쯤 됩니까? 36.5죠. 왜냐면 35.5 더하기 1이니까 36.5. 2몰 하면 73g인가요? 그럼 제가 몇 몰입니까? 네, 4몰이네요. 4몰. 이것도 반응 한계 지수로 계산을 해보자. 반응 한계 지수. 반응 한계 지수로 보면 얘는 얼마다? 3몰인데 얘를 2로 나눠. 4몰인데 얘를 2로 나눠. 어느 게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반응 한계 시약은 뭐? 반응 한계 시약은 얼마나? 이거다. 그치? NA가 들어가. 요거. 그럼 2분의 3에다가 이걸 각각 다 곱하면 그게 반응한 몰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얼마다? 2분의 3 곱하기 2에서 3몰. 얘도 3몰. 얘도 3몰. 2분의 3 곱하기 1에서 2분의 3몰.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얘가 0, 얘는 1, 얘는 3, 얘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를 각각 질량을 다시 곱해보니까 69라서 0 되고, 얘는 3몰이니까 36.5에다가 3 곱하면 109.5가 되죠. 그죠? 109.5를 저기서 빼버리면 36.5가 남고요. 1몰이라서. 자, 그 다음에 NaCl은 얼마입니까? 35.5에다가 23을 더했잖아요. 그죠? 35.5 더하기 23은 얼마입니까? 예, 58.5죠. 그죠? 58.5 곱하기 3을 하면 175.5가 나옵니다. 계산해보세요. 직접.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 안 하고 지금 선생님 지금 불러준 대로 적고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계산할 때 문제 풀 때 못 써먹어. 한번 나올 때 풀어봐야지. 여러분들 고3이잖아요. 그죠? 고3인데 이거를 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막 편하게 가려고 하면 전혀 그런 거 없는데,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늘고 그런 거 없어. 매일매일 할 때 조금씩 반복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2분의 3 보니까 3g인 거지. 그지? 그래서 3g이고 175 이렇게 되겠어. 그럼 이제 금속과 산의 반응을 가지고 그냥 뭐 개수를 몇 개를 살펴보자면 할 수 있겠죠. MgCl2. 그럼 얘를 1로 본다. 그럼 얘가 2고, 그럼 얘가 1이고, 그때 얘가 Mg가 1 되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HCl을 1로 보면은 되는데, 얘가 지금 3으로 봤어. 왜 얘를 3으로 봤을까? Cl 때문이지. Cl. 여기를 지금 얼마나 보는 거야? 2로 보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네, 얘가 6 되고요. AL이 2가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석회와 산의 반응, CaCO3하고 HCl의 반응 한번 봅시다. 이건 석회와 산의 반응, 예, 한번 해볼게요. 탄산칼슘이라고 하고요. 얘가 1 반응할 때 HCl이 얼마 반응할까요? CaCO3인데 여기 얘 1 주면 되겠지, 그지? Cl2니까 얘 얼마 준다? 2 주면 되고, 그랬을 때 여기에 각각 1, 1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얘 3몰이고 얘 100g이라고 그래서 CaCO3가 100이 화학식량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1몰이죠. 그리고 얘는 4몰이고요. 4몰이면 146g. 그럼 이제 1대 2로 반응을 할 거니까, 그럼 얘가 1 반응하고 2 반응하고 1 생기고 1 생기고 1 생겼지. 그러면 그렇게 되고 얘가 0 되고 얘는 2몰, 얘는 1몰, 1몰, 1몰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100g이 다 반응을 할 거고요. 얘는 절반, 73g이 반응을 할 거고요. 얘는 얼마? 111g이 반응을 하겠죠. 111g이 생길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5.5니까 71이죠. 71에다가 얘를 더하면 되겠지, 그지? CA는 40입니다, 40. 원자번호 20번. 40g이에요, 40g. 그래서 계산을 하면 111g. 그래서 결과적으로 111g 생기고요. 18g 생기니까 얘는 44g 생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양적 관계 부분이 여러분들이 스킬이라고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반응 전 질량이 있으면 후 질량이랑 같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되고, 반응한 질량이 있으면 생성된 질량이랑 똑같을 거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꼭 그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 못 써먹고 질량 B를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량 B 꼭 써먹으세요.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을 꼭 써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잘한 테크닉들을 선생님이 이제 뭐 파이널 강의 때 조금 더 알려줄 텐데, 어쨌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양적 관계 부분의 문제들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자 2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